논산 훈련소의 여름 공기는 달궈진 화살처럼 무겁게 흘렀습니다. 뜨거운 볕 아래 모인 수백 명의 이병 장정들 사이에서 신태경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20살이 된 태경의 어깨에는 보통 청년들처럼 군복의 무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신의 짐을 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도 있네. 연병장 가장자리에서 태경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태경의 눈에는 선명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10살 때 태경은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일어나 이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모, 곧 하늘 날아가시네요. 2주일 후에요. 왜 병원에 안 가세요?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태경을 호되게 꾸짖었지만 정확히 2주일 후 이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태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태경을 데리고 산 깊은 곳에 있는 절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태경은 강제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당의 길을 걷게 된 거였죠. 야, 너 거기서 뭐해? 훈련소 조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태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줄로 돌아갔어요. 옆에 서 있던 훈련병이 의아한 눈빛으로 태경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태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옆 훈련병의 어깨 위에 걸친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있었죠. 당신 일주일 안에 의무대 가겠네요. 다리를 조심하세요. 태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훈련병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태경을 바라보던 훈련병은 무시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정확히 닷새 후 그 훈련병은 훈련 중 넘어져 발목이 접질려 의무대로 실려갔습니다. 무속인의 삶은 태경에게 늘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지만 나라의 부름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에 20살이 되자마자 자원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평범한 청년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태경이 가는 곳마다 그것들은 따라왔습니다. 논산의 연병장에도 생활관에도 훈련장 구석구석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신입대원 신고합니다. 논산에서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태경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3시간이 넘는 버스 여행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듯 했어요. 나무들이 우거진 산. 그 산에는 오래된 기운들이 가득했습니다. 태경은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귀가 울리고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대, 뭔가 이상하다. 철원의 최전방 부대는 북한과의 경계선에 자리한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태경이 처음 마주한 것은 부대를 둘러싼 높은 산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차가운 바람이었죠. 부대로 들어서는 순간 태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야, 신병 왔다. 선임병들의 외침과 함께 태경의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신병이라며 선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경을 둘러쌌어요. 불안한 듯 서 있는 태경을 향해 병장 계급장을 단 정상혁이 다가왔습니다. 이등병 신태경, 맞지? 내가 우리 소대 선임이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정상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동안 내무반에서는 다른 선임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수군거렸어요. 특히 상병 최재훈과 일병 류시연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산골에 온 게 처음이지? 여기선 귀신도 춥다고 안 나온다니까. 최재훈의 농담에 다른 병사들이 웃었지만 태경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태경의 눈에는 내무반 구석에 웅크린 어두운 형체가 보였으니까요. 그것은 분명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한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첫날부터 시작된 갈굼은 태경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늘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삶. 군대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하지만 태경은 묵묵히 모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빨래, 청소, 심부름까지. 그런 태경을 향해 류시연은 더욱 심하게 구는 듯 했습니다. 야, 이태경, 여기 좀 와봐. 내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태경이 류시연의 침대 밑을 들여다보려 몸을 숙이는 순간 류시연은 장난스럽게 태경의 등을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태경은 바닥에 얼굴을 부딪혔죠. 웃음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퍼졌지만 태경은 조용히 일어나 류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류시연 일병님, 형은 아직도 자주 꿈에 나오나요? 순간 내무반이 조용해졌습니다. 류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 소리야? 태경은 아무 말 없이 류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류시연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류시연은 당황한 듯 손을 떨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임들 사이에서는 태경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신병, 뭔가 이상해. 눈빛이 섬뜩해. 마치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특히 말년 병장 정상혁은 태경을 마주칠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재훈과 류시연은 오히려 더 강하게 태경을 몰아붙였죠. 마치 자신들의 불안을 숨기려는 듯이요. 이 신병, 좀 군기가 빠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좀 가르쳐 줘야겠어. 최재훈의 말에 류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경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날 밤 내무반의 불이 꺼진 후에도 태경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선임들이 자신을 어떻게 다룰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최재훈과 류시연이 태경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태경을 깨워 조용히 훈련장으로 데려갔어요. 신병, 군대에서는 규칙이 중요해. 선임을 공경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게 기본이지. 최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경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소름 돋게. 류시연이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태경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 침묵이 두 선임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곧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죠. 팔굽혀펴기 100개, 쪼그려 뛰기 200개. 밤이 깊어갈수록 태경에게 주어진 벌은 가혹해졌습니다. 아직도 버티냐? 숨을 헐떡이는 최재훈의 말에 태경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태경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죠. 뭐라고 했어? 크게 말해봐. 류시연이 태경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태경의 눈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공이 사라진 채 류시연을 올려다보는 태경의 모습에 류시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놓았죠. 너희가 깨웠어. 태경의 목소리는 더 이상 20살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음성이 훈련장에 울렸어요. 그리고 태경은 그 자리에서 뒤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의무대로. 당황한 두 선임은 태경을 부축해 의무대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당직 의무병이 있었고 태경은 응급 처치를 받았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태경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고요하고 깊었죠. 괜찮아요. 의무대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복귀할게요. 태경의 말에 두 선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에게 평화로운 잠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최재훈은 꿈속에서 어릴 적 자신이 괴롭혔던 동네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울며 물러서다 계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었죠. 최재훈은 자신이 밀지 않았다고 그저 장난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꿈속에서 그 아이는 계속해서 최재훈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류시연의 꿈은 더 끔찍했어요. 16살 때 교통사고로 잃은 자신보다 2살 많은 형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형은 사고 당일 류시연과 크게 다퉜었죠. 내가 내 오토바이 키를 숨기지만 않았어도 라며 형의 목소리가 류시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두 선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무대에서 복귀한 태경을 마주한 그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랐어요. 태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자신의 일과를 시작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따라다니는 것처럼요. 야, 너 어제 꿈 꿨어? 최재훈이 류시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류시연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두 사람 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그리고 태경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이틀째 밤 최재훈은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전날 밤의 악몽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로에 지친 몸은 결국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그는 또다시 과거의 망령과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따돌림을 주도했던 전학생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는 결국 학교를 떠났고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그 아이는 최재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날 기억해? 왜 그랬어? 대답해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최재훈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태경만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류시연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도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내 오토바이 키를 숨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서둘러 나가지 않았을 텐데. 류시연은 손으로 귀를 막고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게 다 그 신병 때문이야. 아침 점호 시간 두 선임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의 얼굴은 헬쑥하게 변했어요. 대조적으로 태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더 생기 있어 보였죠.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아침 식사 시간 태경이 류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류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저리 가. 내 가까이 오지 마. 류시연의 외침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태경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어렸어요. 그날 저녁 정상혁 병장이 태경을 찾아왔습니다. 말년 병장이 신병을 직접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정상혁은 태경을 부대 뒤편 흡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뭐야?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태경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혁은 그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최재훈이랑 류시연, 둘 다 너 때문에 이상해졌어. 솔직히 말해봐. 뭘 한 거야? 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상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될 뿐이죠. 정상혁은 태경의 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분명했어요. 병장님은 괜찮으신가요? 꿈자리는 편안하신가요? 태경의 물음에 정상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의 꿈에는 군 생활 초기 자신이 무시했던 한 훈련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훈련병은 정상혁의 무관심 속에서 우울증이 심해져 결국 자대에서 큰 사고를 쳤었죠. 그만해. 내가 뭐든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 정상혁의 목소리에는 권위보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태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위로의 미소가 아니라 확인의 미소였습니다. 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쌓아온 업이죠. 그날 밤부터 부대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자꾸 누가 목을 누르면서 왜 말 안 했어라고 해요. 라는 말이 내무반을 뒤흔들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최재훈과 류시연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경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열흘째 되는 날, 최재훈은 정신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환청으로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류시연도 곧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선임이 갑자기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자 부대 내에는 더 많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신병 때문이래. 무당이라던데? 바라보기만 해도 저주에 걸린다고. 태경은 그 모든 소문을 들으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태경을 피하기 시작했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훈련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상혁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결국 중대장에게 단독 보고를 올렸어요. 그 녀석 진짜 무당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제 과거를 다 알아요. 중대장실에서 정상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부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태경을 직접 면담하기로 했어요. 이등병 신태경, 들어와. 중대장의 호출에 태경은 조용히 중대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최근 부대 내에서 널 두고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최재훈 상병과 류시연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보거라. 중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된 것뿐입니다. 중대장은 태경의 대답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태경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일반적인 이등병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앞으로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알겠나? 태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중대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중대장님, 창고 쪽에 있는 그 여자, 아직도 보이시나요? 중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첫 부임지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잃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끔 악몽에서 그녀가 부대 창고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곤 했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만 아는 비밀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어요. 나가. 중대장의 떨리는 명령에 태경은 아무 말 없이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중대장도 태경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태경에 관한 모든 보고는 부관에게 맡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무반에서는 다들 잠들어 있었지만 태경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죠. 태경의 눈에는 부대 곳곳에 서 있는 형체들이 보였습니다. 보초병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의 틈새에 갇힌 존재들이여. 이제 곧이야. 태경의 속삭임에 내무반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재훈과 류시연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태경에게 했던 행동들을 고스란히 겪고 있었죠. 구타와 갈굼, 언어적 폭력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 최재훈과 류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3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에 태경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태경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최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저 공포에 질린 청년만이 남아 있었어요. 태경은 침대에 앉은 채로 두 선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울던 아이의 눈빛, 아직도 기억 안 나요? 태경의 물음에 최재훈은 어깨를 떨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가 괴롭혔던 동네 아이가 울며 애원했던 그 순간이 다시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저 장난이었어. 난 그 애를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최재훈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한테는 장난이 아니었죠. 그 아이의 다리는 다시 멀쩡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에 생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태경의 말에 최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류시연 일병님. 태경이 이번에는 류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류시연의 몸이 경직되었어요. 형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사고였어요. 당신이 오토바이 키를 숨겼다고 해도 그게 사고로 이어질 거라곤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류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의 무게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태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두 선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셨으니까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태경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처음 맞이하는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최재훈과 류시연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최재훈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류시연도 고개를 숙여 태경에게 사과했어요. 태경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 아래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죠. 이건 제가 만든 부적입니다. 악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분 침대 위에 걸어두세요. 태경은 각각 하나씩 부적을 건넸습니다. 빨간색 실로 정교하게 꿰매진 부적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최재훈과 류시연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부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걸로 악몽이 안 꾸게 될까? 류시연의 물음에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 밤 느낀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태경의 말에 두 선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죠. 이상하게도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환청도 없는 평온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최재훈과 류시연이 태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갈굼도 무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태경을 보호하듯 대했어요. 이런 변화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부대 전체에 태경에 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진짜 무당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소문들은 태경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선임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동기와 후임들은 그를 은밀히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신태경이 뭐라고 했대? 오늘 훈련 중에 비가 온대. 하늘은 맑은데. 그리고 정말로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부대를 덮쳤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태경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졌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죠. 정상혁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태경을 직접 찾아갔어요. 너 정말 무당이니? 한밤중 부대 뒤편 흡연장에서 정상혁은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잠시 담배 연기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10살 때 할머니가 절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죠. 정상혁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과거도 알고 있니?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혁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럼 나도 악몽을 꾸게 될까? 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병장님은 괜찮습니다. 병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꿈이 찾아오는 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다. 정상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낀 적 있니? 내 말은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이야. 태경은 고개를 들어 산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비쳤어요. 이 부대에는 오래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 숲 쪽에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정상혁은 태경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잠긴 숲은 평소보다 더 음산해 보였어요. 그쪽은 예전에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야. 한 병사가 순찰 중에 실종됐었어. 몇 년 전 일이지. 태경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정상혁에게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그 병사의 이름을 아세요? 정상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가 이 부대에 배치받았을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성우, 병장이었던 것 같아. 전역을 몇 개월 앞두고 실종됐다고 들었어. 태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발견의 미소였어요. 감사합니다, 병장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경은 자유시간이면 종종 산책을 나갔습니다. 물론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요. 그는 항상 특정 방향으로 걸었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정상혁은 이런 태경의 모습을 가끔 지켜보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한 달이 지나자 부대에서는 태경에 관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에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병사들이 있었고 새벽에 태경의 침대가 비어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소문들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퇴계 진지 앞의 숲은 늘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특히 새벽녘에는 더욱 짙어져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었죠. 태경은 그 숲으로 향했습니다. 허가 없이 이동하는 것은 군기 위반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어디 있죠? 이제 와야 할 시간인데. 태경은 숲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병사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였어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빗줄기, 그 사이를 맴도는 흐릿한 형체들. 태경은 그것들을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갔습니다. 3시간째 탐색을 이어가던 중 태경의 시선이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바위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태경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찾았다. 그것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비바람에 녹이 슬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이성우 병장. 태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꽉 쥐고 눈을 감았죠. 그 순간 태경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밤 순찰을 돌던 한 병사. 갑작스러운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랬군요. 태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가파른 절벽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기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태경은 곧장 정상혁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슨 군번줄이 들려 있었어요. 정상혁은 그것을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태경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찾은 장소와 군번줄의 상태, 그리고 그 주변에서 느껴진 기운까지. 정상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태경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중대장에게 보고해야 해. 그날 오후 부대에는 특별한 수색대가 꾸려졌습니다. 태경이 알려준 위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수색대는 절벽 아래에서 오래된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6년 전 실종된 이성우 병장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사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태경에 대한 소문이 더욱 널리 퍼졌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 유해. 그의 능력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우 병장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 태경은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한 형체가 영정사진 옆에 서 있었어요. 6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야 편안한 얼굴의 이성우 병장이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이제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태경의 작은 속삭임에 그 형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병사들을 바라보았죠. 오늘 우리는 6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전우를 마침내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공로가 있는 한 병사에게 휴가를 수여하고자 한다. 모두의 시선이 태경에게 향했습니다. 태경은 담담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이등병 신태경, 너의 도움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흘간의 포상 휴가를 내린다. 태경은 경례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하나의 영혼이 자신의 도움으로 평안을 찾았으니까요. 휴가를 떠나기 전날 밤 태경은 부대 뒤편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상혁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20살 청년다운 해맑은 미소였어요. 할머니 댁에 들를 겁니다. 신내림 받은 이후로 처음 가는 거라 설레네요. 정상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능력?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 태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어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깜빡이는 하늘 아래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태경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많은 영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사연을 듣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태경에게 주어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귀신을 보는 신병. 군번은 없지만 이 부대를 지키는 또 다른 전사죠. 태경은 담배를 끄고 내무반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요.